그런 마음이 있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캄브리아대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각 시대별로 여러분들이 이벤트랑 그 다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시험 준비하실 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캄브리아대는요, 이렇다 할 생물들이 출현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얘네들이 남세균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광합성을 했겠고, 광합성을 통해서 얘네들이 산소를 많이 방출을 시켰겠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산소의 방출은요, 굉장히 큰 어떤 생물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소는요,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 만들어내진 에너지의 형태가 뭐죠? ATP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내요. 근데 산소를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꼴랑 2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근데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잖아요. 36개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훨씬 이득이에요? 산소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생물이 만약에 ATP를 이렇게 산소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만든 ATP 가지고 뭐 할까? 써야지. 그 쓸 때에 여러분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의 느낌 아시죠? 돈이 있으면요, 굉장히 뭐라도 이렇게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멀리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백화점도 마트도 부담 없이 가서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요, 왠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축되어서 괜히 막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괜히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돈이 있을 때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에너지가 많이 있으면은요, 생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가 있어요. 뭐 체온을 유지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여기서 진화론적인 맥락에서는요, 이 많은 ATP를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화에 활용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추측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산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고생대에는 삼엽충, 어류 이런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오존층의 발달. 오존층은 원소, 산소로 만들어진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산소가 3개 결합을 하고 보면 오존이 되는데, 이 오존은 태양 광선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그런 장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쪼일 때에 이 오존이 그것을 흡수하거나 반사를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자외선이 지표까지 오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편 이 자외선은요, 가히 살인적입니다. 지금 오존층과 그 다음에 지구는 큰 자석이라서 자기장이 그러죠. 그것 등에 의해서 필터링 된 그런 빛이 지표까지 내려 쪼이는데, 그나마도 필터링 된 것 중에 아주 일부의 자외선이 사람을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잖아요.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근데 여과 없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센 자외선이겠습니까? 마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기 위해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항상 지구가 1년 365일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생명체도 탄생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자, 근데 여기는 일단은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는 거니까, 오존층이 있다면 오존층은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겠고, 그리고 생물이 물 밖으로 기어 나와서 난 바깥 세상에서 날개를 펴면서 활공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진화 과학자들은요. 그래서 양치식물, 그 다음에 양서류 이런 아이들이 출현을 했겠고, 그렇죠? 생물종이 다양해졌겠고, 그리고 고생대 후기에는요, 한번 멸종의 시기를 거칩니다.
멸종. 예, 그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멸종에 대해서는 이따 단원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고생대 후기 때에 멸종을 한번 겪게 되고 그래서 생물의 변화가 다양성의 변화가 뭐 이동을 했다, 쉬프트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생대에 일어났던 고생대의 이벤트와 그 다음에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고생대, 삼엽충 어류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 해양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오존층이 형성됐고 물 밖으로 애들이 기어 나왔고 근데 한번 크게 멸종했고 거기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어느 시대를 살았겠어요? 그렇죠. 중생대를 살았겠죠. 짜자자자잔 중생대 갑니다. 중생대. 중생대에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다. 중생대 이벤트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 지금도 이산화탄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 중에서 어떤? 그렇죠.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흩어져서 온난화의 효과를 일으킨 이후로부터 얘네들이 뭐 많게는 100년 혹은 200년 정도를 계속 온난화를 지속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쳐도요. 이미 100년, 200년 전에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온난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온난화를 스탑해도야 앞으로 당장 살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200년, 300년 후에 모습이 좀 더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바람으로 지금 환경운동을 펼치는 거야. 아무튼 중생대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를 했대. 그러면 온 지구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렇지, 열대우림에 갇혀 있는 거야. 열대우림에는요, 참 다양한 생물들이 크기도 그렇고요,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와 그 형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만한 개구리가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한 개구리가 있습니다. 예. 자이언트 개구리 또는 골리앗 개구리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굉장히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런 개구리들이 있고요. 열대우림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물고기들 사이즈만 더 어마어마하고요. 쥐도 이만해요. 쥐도 이만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다 열대우림에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온 지구가 다 열대우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식물이나 동물의 사이즈와 이런 아이들이 엄청나게 크기도 커지고 그다음에 정말 다양한 풍성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애들이 번성을 했겠죠. 그래서 기후가 온난했고요. 그다음에 고생대 말에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물들은 환경에서 적응해서 번성했어. 그게 누구냐? 파충류입니다. 예, 다 멸종했는데 어떻게 파충류만 잘 살아남았는지는 몰라요. 자, 파충류가 살아남았고 그 물속이나 아니면 물 밖에서 얘네들이 활동을 하면서 활개를 펼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중생대 말기에는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서 이번에도 이제 한번 멸종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대부분 멸종하였고 일부 살아남은 공룡만 조류로 진화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공룡 그러면 사이즈가 엄청 크죠? 예, 엄청 큰 공룡의 각인이 되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공룡은요, 그 크기가요, 닭만한 것에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큰, 집채만한 10m, 15m짜리 그런 공룡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룡이 항상 늘 커야 돼. 그런 건 이제 선입견이고요. 닭 많은 사이즈도 물론 있다. 그 닭도 굉장히 큰 닭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닭꼬치 파는 그런 데 있죠. 거기서 쓰는 닭들이 다 브라질산 닭입니다. 브라질 닭인데 브라질 닭은요 사이즈가요 일반 우리 토종 닭이 한 3배 정도 돼요. 엄청 커요. 그럼 왜 브라질 닭을 이용할까요? 싸기도 하고요. 살이 많이 나오니까 살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브라질 닭으로 치킨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치킨 너겟을 만들거나 아니면 닭꼬치를 만들거나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공 닭들은 웬만하면 아마 브라질산 닭으로 할 거야 아마. 자, 어쨌든 파충류가 번성을 했고요. 그것의 일부가
살아남아서 조류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룡 그러면은 사이즈가 엄청 크니까 되게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꼬리도 이만하고 다리 그런 아이가 푸드득 날아다니는 새가 되려면은 이게 뭐지? 새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 따라와야 할 내적인 외적인 변화가요. 약 2만여 가지가 된대요. 뭐 세포 수준의 변화도 있고요. 호흡기관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피부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깃털의 변화라든가 이런 변화가 크고 작게 한 2만여 가지가 된대요. 2만여 가지가. 그 2만여 가지의 단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진화론에서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신생대, 중생대 키워드는 파충류가 번성을 했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벤트예요. 신생대는 중계까지는 비교적 온난한 기후가 계속됐지만 후에는 빙하기와 간빙기. 신생대의 이벤트는 빙하기와 간빙기입니다. 이것이 몇 차례 계속 반복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빙하기 때는 온 지구가 다 꽁꽁 얼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빙하가 어디 있어요? 북극과 남극에 있죠. 이 빙하의 사이즈가 비교적 커가지고요. 뭐 한 중국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한다면요. 일부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이라든가 아니면 털을 많이 덥수룩하게 가지고 있는 생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존에 더욱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되었다고 진화론에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대륙과 분포가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한 대륙이었었고 예전에는 뭐 알래스카라든가 아니면 인도, 호주 이런 등들도요. 얘네들이 큰 덩어리로 한데 뭉쳐 있었죠. 그 덩어리를 판게아라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들이 대륙이 이동을 하면서 찢어지고 나눠지게 됐는데 그래서 나눠진 상태의 지금 현재의 대륙이 신생대의 대륙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신생대에는 특히 포유류가 매우 번성을 했고 포유류는 특징이 뭐냐면은 혈액이 일단 따뜻해요. 그래서 따뜻하기 때문에 물론 얘는 능동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신진대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요.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빙하기 때도 잘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포유류는 외부의 온도와 변해도 체온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어서 다양한 조건에서 서식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따라서 포유류는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였고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서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생대 정리. 이벤트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 그리고 대륙이 이동이 끝났고 그다음에 포유류가 번성했고요. 짜자자잔. 밑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중생대, 여기가 신생대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자,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 자, 우리 책에서는요, 대멸종의 시기를 한 5차례 정도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과 가설이 사실은 혼재하고 있어요. 지구가 운석에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얘네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아니면은 대규모의 화산이 폭발해서 얘네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다 멸종을 했다. 아니면 뭐 어떤 격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그런 대멸종에 대한 가설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 지지하고 있는 것은요, 화산 폭발, 대규모의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이 그냥 뭐 백두산쯤에서 한번 폭발 정도가 일어난 게 아니라, 지구에서 범지구적으로요,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큰 규모고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요, 뭐 그냥 폭발이 일어났구나 정도가 아니라요. 일단은 제일 무서운 게 화산재예요, 재. 화산재입니다. 자, 얘가 지구고요. 지구 위에 화산재가 이렇게 드리워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화산재를 뚫고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안 돼, 햇빛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지표까지 햇빛이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광합성은 불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초식동물들은 죽고 그걸 뜯어먹고 사는 육식동물들도 멸종을 하게 되고 아울러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로 지구가 따뜻해지지 못해서 온통 겨울처럼 지내는 거지. 그것이 뭐 1년, 2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요. 거의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없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지 않았겠나. 그 정도면요. 거의 뭐 어떤 생물도 멸종당하지 않을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멸종해가지고요. 지금 지구상에서 살아있을 만한 생물들이 없겠죠. 그죠? 네. 없을 것 같아요. 몇백 년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말이죠. 마치 외계에서 그 어떤 외계인들이 본다면은 우리가 마치 화성이나 아니면은 목성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기후변동사. 기후변동설은 이런 현상이 기후변동설을 갖다가 지지하는 것 같아요. 얘가 공룡알이에요. 그런데 이 공룡알은요. 아니 파충류의 그 어떤 파충류 알입니다. 모든 파충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파충류 그 어떤 것에는요. 얘가 부화하는 온도에 따라서요. 얘가 순놈이 되기도 하고요. 암컷이 되기도 해요. 신기하죠? 뭐에 따라서요? 온도에 따라서. 그러면 급격한 기후라든가 아니면 기후에 따른 온도 변화가 결국에는 한쪽 성만 나타나는 거야. 암놈 모두 죽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모두 순놈이지. 야, 완전 지옥이다. 그지?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생식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멸종을 겪게 될지 멸종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썰입니다. 운석 충돌설 멕시코만에 가면은요 커다란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 있대요. 네, 그 흔적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네들이 운석을 다시요. 이게 지구니까요. 네, 이 지구인데 지구가 이제 운석을 한 대 맞았어요. 이렇게 운석을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아프겠죠? 아픈 것도 아픈 건데 한 대 맞으면은 얘가 여기서 마치 화산이 크게 폭발한 것처럼 그 이후에 화산재라든가 이런 분진들이 얘를 덮는 거야. 물론 불더미에 한번 이렇게 휩싸인 것처럼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버려. 그러면 한번 말하자면은 그 불지옥을 경험하고 두 번째가 암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로 역시 지구를 덮게 되고요. 태양빛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암흑을 겪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지금 우리도 있지 못합니다. 운석 충돌하면요. 지금 우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설이 있고요. 이런 설들을 통해 가지고 대멸종을 몇 차례 겪었다. 한 5차례 정도 겪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썰을 우리 책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질 시대 이후로부터 대멸종은 5번 정도 일어났고 고생대 말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중생대 말에 공룡의 멸종으로 알려진 대멸종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운석이 충돌했다거나 대규모 화산 폭발, 급격한 기후변동 등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갑자기 변해서 많은 종의 동물들이 한꺼번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면서 생물 진화의 큰 양상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후 포유류가 번성한 것과 같이 대멸종이 일어난 후에는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에서 또 다른 형태의 진화가 전개되고 있다. 즉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해서 생태 공간을 채우게 된다. 예, 그 진화론의 큰 틀입니다. 이게 메커니즘이고요. 그리고 패러다임이에요. 자, 이번에는 자연 선택입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는 212쪽이고요. 자, 이 그림은 다윈이라는 사람이 자, 갈라파고스를 여행을 하면서 발견한 새입니다. 핀치라는 새고요. 다 똑같은 종류의 핀치입니다. 네, 먹이에 따라서 이 부리의 모양이 다름을 다윈이 그것을 이제 직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10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 얘가 어떤 먹이를 먹을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어보세요. 시작. 네, 가장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한 씨앗을 깨서 먹을 수 있을 만한 부리는 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같은 경우는 핀셋처럼 아주 얇게 생겼죠. 그래서 콕 집어가지고 뭔가를 쏙 빼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의 부리를 가지고 있는 달은요. 나무 속 곤충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중간 형태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부리의 나는 부드러운 열매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같은 종의 핀치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얘네들은 부리가 이렇게 생겨서 이런 먹이를 취한 걸까? 아니면 먹다 보니 얘가 이렇게 생겨진 걸까? 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든 어쨌든 네, 두 번째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뭘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턱 구조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민족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유형들을 보면은요, 그런 비교적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종족들이라든가 보면은요, 이 턱 구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네, 하악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지향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서는요, 턱 구조가 굉장히 얇아요. 가늘어요. 갸름합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새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이 부리의 모양 자체가요. 먹이를 주는 것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아무리 이 부리가 변해도요. 핀치는 핀치입니다. 핀치는 핀치. 부리가 변하는 거 맞고요. 체질이 바뀌는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그 어느 곳을 돌아다녀도요, 그 민족들이 고유 민족이라고 얘기해서 종족이라고 해가지고 한 민족을 지향하긴 하지만 그것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으로요, 얘네들이 좀 많이 섞이고 있어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 문화라든가 아니면 외적인 어떤 사회적인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외적인 그런 변화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 어떤 면에서 그것이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냐면요. 예전보다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키라든가 팔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졌어요.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음식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문화에 노출이 될수록 팔다리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없지 않다는 얘기예요. 없지 않다는 얘기. 하지만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게 가능할까라는 것이 이제 차후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다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이 기원을 저술했죠. 출간했고요. 베스트셀러로 아주 잘 팔렸습니다.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근데 뭐랄까 사람들의 어떤 가려움, 궁금증 이런 것들을 잘 캐서 긁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를 잘 탔습니다. 자, 1800년도 사람이네요. 1800년대 사람인데 그때의 영국 사람이고요. 1800년대 영국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00년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는요.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요. 꿈에도 그러지 못했어요. 생활 수준이 그나마 좀 좋아진 오늘날에 있어서야 저마다 한두 가지씩 취미 생활을 그나마 하게 된 겁니다. 이 취미 생활이라는 거는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수준이에요.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요. 취미 생활은 꿈도 못 꾸죠. 영국은요. 이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도달하는 수준이 됐어요. 왜냐? 산업혁명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삶의 수준을 이끌었고요. 그 삶의 수준은 사람들로 하여금 취미생활을 갖게 했습니다. 그 취미생활로 뭘 했냐면요. 애완견을 키웠어요. 집에 애완견 키우시는 분 있죠? 그래서 애완견의 종류로 보자면요. 웰시코기가 있죠. 귀여운 것 같아요. 나중에 키우면 얘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말티즈가 있죠. 시추가 있죠. 그리고 뭐 닥순트 이런 게 있다고 할까요? 뿐이겠습니까? 엄청 다양한 애완견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인위적으로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교배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인위 교배라고 합니다. 교잡 또는 육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인위 교배를 통해서 사람이 개입을 하니까 이런 종류들을 만들 수 있네요. 원래 개로부터 이런 개들을 뭐라고 하냐면 품종이라고 합니다. 품종을 만들어냈어요. 의도한 대로요. 참 사람도 대단해요. 한편 이 품종은요. 사람의 취미 생활을 더욱더 뭐 이렇게 뭐 수준 높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자연에서 봤을 때는요. 생존에 유리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웰스코기 생존에 유리할 이유가 없게 생겼죠. 말티즈, 시추, 닥순투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밖에 여러 가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인 애완견들로만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걸 해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교배하니까 이런 게 나왔어. 내가 이렇게 교배했는데 이게 나왔는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그랬고요. 그다음에 경마를 하는 사람들, 도박으로 경마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빠른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경주용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 바로 당시에 관심사였습니다. 여러 품종의 말이 있는데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섞으니까 이 말이 나타났어. 아니야, 이 말하고 이 말을 섞으면 이 말이 나타나는데 이게 제일 빨라. 등등 그들의 관심사와 이야기거리가 화제가요. 이런 수준이었었어요. 이게 그 사회의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대체적인 분위기였는데 이때 다윈이 책에 이렇게 써요. 자, 개 품종하는 거 알지? 애완견 품종하는 거 니네 많이 하고 있잖아. 경마 할 때도 빠른 말 만드는 이유 알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왜 그런 줄 알아? 선택해서 그런 거야.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경주용 말을 하는 조련사는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고 얘네가 키우는 그 애완견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 경험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사람은 유인원이라는 게 있어. 그게
선택의 선택을 거듭해서 사람이 된 거다. 몰랐지 니네? 자, 이걸 자연 선택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근거를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 소재를 삼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관찰하고 발견한 핀치새 등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된 거야 라면서. 그렇죠? 유인원이 사람이 된 거야 라고 표현했고요.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그 다음에 기타 자의 생물들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지가 됐고, 그래서 생물들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이렇게 많아진 거야. 몰랐지 니네? 라고 하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사봤는지 단시간 내에 사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은요, 명분이 필요했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명분이냐면요,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어. 그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산업혁명을 좀 일으켰고 그것에 대한 수혜로 돈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있어. 뭐냐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는 게 있잖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요, 왕이 있고 그 밑으로는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민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양한 있는데 불가촉 천민인가요? 등등등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평민도 돈을 좀 모으니까 사람들을 이제 쓸 수도 있고 부릴 수도 있으며 능력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껏 왕 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 명분을 다윈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제시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가려운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대신 긁어준 그런 역할을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만 있으면 니네 왕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팽배해졌고요. 여기서 자본주의가 탄생했고요. 자본주의 논리 아시죠? 돈만 있으면요, 내가 누리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이론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의 습성, 형태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 이런 걸 변이라 그래.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같은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난 형제, 자매에도 불구하고요, 성격이 완전 다른 경우도 있죠. 우리 딸들도 되게 달라요. 뭐든지 달라. 생긴 것만 비슷하지 뭐든지 달라. 습성, 형태, 변이라 그래. 그런 건 차이를. 차이점, 변이라 그래. 그냥 차이점이라고 해도 되는데 과학자들은 좀 이렇게 멋떨어지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변이라고 불러요. 변이가 있어. 근데 이 차이점은 그냥 차이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 차이점이 생존에 유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이런 걸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무기들을 장착한 거야. 그게 돈이야.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니네들은 나한테 굴복해야 돼. 그래도 돼. 그게 자연 선택이야. 다윈이 얘기했잖아. 라고 명분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선택으로부터 파생된 사회적인 이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 선택을 좀 더 이번에는 다윈이 제시하고 이야기한
스토리를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기린입니다. 그전에는요, 다윈 이전에 진화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프랑스의 라마르크라는 사람이에요. 라마르크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린은 목이 길어. 왜 그런 줄 알아? 야, 목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기린이 길어진 거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우리 사람도요,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방향이 길어진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야구 선수 중에 투수 같은 경우는요, 공을 던지는 팔의 길이가 좀 더 길어요. 테니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길이는 목이 짧았는데 얘네들이 목을 이렇게 많이 쓰고 높이 있는 나뭇잎을 따 먹으려 하다 보니 목이 길어진 거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길어진 목이 다음 세대에서도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겠느냐? 없어요. 이런 라마르크의 기린이 목이 길어진 형질을 갖게 된 배경을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용불용설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그냥 지금은 설명도 안 해요. 용불용설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팔다리 다 누리면서 팔다리를 다 가지고 있는 채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상들 중에는요, 그 수많은 조상들 중에 손가락이 잘린 분이 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리가 하나 없어진 분이 안 계시겠습니까? 이런 여타의 많은 사건과 이벤트와 전쟁 등으로 인해서 팔다리씩 하나씩 없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몸뚱아리만 앉아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윈은 기린이 목이 길어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고, 자 보세요. 나무는 한 그루인데 기린의 수가 많아. 그러면 이 나뭇잎을 따먹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겠지. 어쨌든 제한된 이런 환경 속에서 생물들이 많이 출현을 해. 이것을 과잉 생산이라고 불러. 그러면 나무를 먹을 게 아니라 이제 풀을 먹으면 되는데 얘는 어쨌든 나무를 먹어야 하나 봐. 이 과잉 생산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생존 경쟁이라고 부르고, 그 많이 태어난 기린들 속에서는 모가지가 긴 놈도 있고 모가지가 짧은 놈도 있어. 모가지가 긴 놈이 주로 살아남겠지. 이렇게 높은 나무 가지에 있는 나뭇잎을 따 먹을 수 있는 그런 형질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적자생존이라고 불러. 적합한 놈이 생존한다 그 뜻이야. 그렇지 못한 아이는 도태돼. 자연 도태라고 불러. 그래서 오늘날의 기린이 이렇게 길어진 목을 유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은 과잉 생산으로부터 발생한 이런 경쟁 때문에 적자 생존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날의 모가지가 긴 기린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 선택이에요. 이게 자연 선택이고, 이 자연 선택에 따르면 생물들은 다양해지기가 어렵죠. 다양한 거는 목이 긴 것과 짧은 것이 같이 있을 때에만,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양하고, 자연 선택이 일어난 후에는요, 한 가지 형질로만 점철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생물에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원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좀 오개념인 것 같아요. 마지막, 다윈은 변이가 발생하고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어지면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의 발견과 함께 진화는 더욱더 이렇게 가속화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